자,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좀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가가지고 방송에서 거의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녔죠. 예. 저희도 뭐 사실은 어디서라 이거 많이 보이셔가지고 저도 많이 지켜봤는데 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핫한 소식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아, 어제 사실은 개표 방송도 늦게까지 하셨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뭐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12시 넘어까지 하시죠. 예, 한 11시 50분까지 하고 우리 김준일 대표님 또 오늘 아침에 중립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쯤 하면 됐다. 아하. 예, 그렇게 보냈는데 그 사실 되게 아쉬워요. 아,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에 있어가지고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가 있는 것인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승리 방정식이라는 걸 구축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과거에 80년대로 가면요, 8, 90년대로 가면은 보수 정당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전라도 고립론이에요. 아, 전라도 고립론.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전라도 사람 욕하면서 충청도까지 끌고 모으면 이긴다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고립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과반을 할 수 있는 거죠. 총선 같은 데서.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사실상 세대포이론이나 이런 전략들, 중도화 전략 이런 것들인데 이걸 포기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호남 고립론을 간 거예요. 지지층만 끌어안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거운동 하자마자 지도부에서 했다고 하는 게 충청 향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게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호남 고립론, 충청 향후를 잡는다는 건요. 충청도 우대론이 아니라요. 실제로 호남 고립론으로 받아들여요.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나이대가 한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그때 선거 문화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의 기본 전략을 항상 보면은 충청도는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고 호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립을 시킨다가 전략이었던 때가 있고 뒤집어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도저히 이 구도를 깰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김종필 총재랑 결국에는 연대에서 DJP를 하면서 그 호남 고립론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맥을 제대로 짚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한번 보세요. 그때도 보면은 결국 충청도 표를 떼어내는 순간 보수 정당이 정권 재창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강서가 어쨌든 충청이 좀 충청 그 출향인이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 같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3, 40대라 하더라도 서울의 상경에서 3, 40대가 된 사람들은요. 그 당시 90년대에 나는 충청 사람인데 서울 살고 있다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쯤 되면요. 80년대생쯤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대구 사람이다.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체성 정도만 살아있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생쯤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른 세상이거든요. 거리감이 다르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충청 지금 예를 들어 벌써 유권자 중에 보면은 2004년생이 유권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2004년생이면은 아버지가 빨리 나으셨다 그러면은 80년대생도 있을 수 있고 70년대 후반생이거든요. 이러면은 거기는 할아버지가 지역 출신인 이제 손자들이거든요. 2004년생들이면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충청 향후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아저씨 뭐 잘못 먹었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여당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당 지도부가 전부 다 50년대생이거든요. 50년대생, 60년대생 그리고 뭐 장예찬, 김병민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만 그거지 생각하는 건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선거 전략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한테 이제 뭐 당원권 정지 징계 때리고 이렇게 저 쫓아내려고 했던 건 첫째 우스운 일이지만은 둘째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저라고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당직자 중에 이 세대포이론이나 아니면 호남 공약 이런 것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에이스급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세요? 이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기획부서에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징계 먹고 지금 이제 휴직 중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제가 지휘관이었다 그러면은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징계 먹었어요, 당에서. 드러나지 않는 징계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에서부터 이미 약간 예견된 패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징계하는 거는 표면상 드러났지만은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 전략에 중추가 됐던 사람들마저도 당 내에서 징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무처 당직자도 이준석이 했던 전략을 하자는 얘기를 당내에서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서 계속 해오면서 오히려 지도부는 2년마다 바뀌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당을 위해 노력하는 진짜 애당심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지도부가 가가지고 충청 향후를 공략하겠다느니 무슨 뭐 빌라 아파트로 하겠다느니 이런 거 했을 때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밖에 외견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안은 더 지금 안은 더 안 좋다. 선거 전략을 애초에 수립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다. 실무자들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저희 득표율 격차 이제 예상을 하실 때 한 방송에 나오셔서 18%포인트 차이로 이제 여당이 패배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격차가 17.15%포인트 차이로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윤석 대표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어제 밤에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사이비 평론가 이런 코멘트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병민, 장해찬류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이 끝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과의 체제 경쟁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다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사이비 평론가 이런 거 짚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럼 시간이 없다. 보수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선거 임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오늘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리할 때는 입 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 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7.87을 원래 얘기했거든요. 17.87을 원래 얘기하셨네요. 네, 17.87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반원이 18 얘기한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난번에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가불병의 투표자 수를 합치셨군요. 합쳐가지고 거기서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격차를 보면은 17.87%였어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날 자, 그러면 그게 그거 갖고 얻어 걸린 거냐라고 하시면 얻어 걸렸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을 보면 돼요. 자, 지금 미래통합당 시절에 뭐 했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거의 배바지 될 정도로 끌어올려가지고 보수를 다 대통합하겠다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완전 배바지 될 때까지 끌어올려서 더 이상 이제 끌어올릴 수 없을 때까지 끌어올렸는데 그게 그 정도 격차였던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되는 게 때문에 뭘 더 하려고 했냐 그러면은 첫째로는 세대적 접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무릎 꿇으면서 시작됐던 호남에 대한 진정성.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둘 다 완전 싹 걷어 던지고 다시 또 배바지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보수. 그 과거 전략을 다시 회귀됐다. 이거 더 끌어올리면 바지 찢어지고 이제 막 난리 나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거의 결정적인 지점 두 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선 젊은 세대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념으로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뒤로 젊은 세대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갈등 조사라는 걸 이제 하잖아요. 옛날 2019년에 쿠키뉴스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이 무엇이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갈등이 무엇이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지역 갈등이나 아니면은 이념 갈등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40대, 50대 가면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 나와요. 그렇겠죠. 40대, 50대 가면 경제적 계급 갈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 30대 가면은 사회적 갈등으로서 젠더 갈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2019년부터 젠더 갈등이 1위였어요. 20대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의 요체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갈등이라는 거는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느 20대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인데 취업 고민을 할 때 공산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내가 취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죠. 20, 30대는 없겠죠. 20, 30대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최우선 과제인데 네. 공산 전체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취업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면은.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건 오히려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지방 대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좀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 우대한다. 이런 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제도에 따라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첫째로. 네, 네. 두 번째는 성별 할당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주제지. 그렇죠. 네.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붙들고 젊은 세대를 공략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야, 나 지금 취업 걱정 때문에 미치겠는데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있네. 여기는 완전히 우리 생각이랑 괴리돼 있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젊은 층의 표심을 제대로 공략을 거의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보통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면요. 저 주장은 나에게 도움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표계산이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성별 할당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저 제도 하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건 약간 판단이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표계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준 건 뭐냐면은 공산 전체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젊은 세대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얘기를 저거는 한다. 표가 나올 구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득표 전략으로서 그냥 젊은 세대에게는 마이너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미시적으로는 선거 초반에 충청 향후에 공략한다 들어가면서 네. 가장 저항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강서구에 호남 인구가 많다고 지금 하는데 호남 향후에는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네. 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네. 민주당 후보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둘 다 충청 향후엔 전략거리입니다. 뭐 지역에 있는 단체면 가시니까죠. 뭐. 민주당 후보 영남 향후에 나옵니다. 아하. 네. 국민의힘 후보 호남 향후에 안 갑니다. 아, 안 가요?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평생 살아온 지금 저희 나이 때 말고요. 지금 60대쯤 60대 50대 후반쯤 되신 분은요. 전라도라는 표현 자체가 비하적 표현이에요. 에이, 설마 또 이렇게 지역 표심을 공략하셔야 되는 분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호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전라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작 호남 분들을 만나보면은 전라도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그냥 전라도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 계열의 사람들은 예전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60대쯤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전라도라는 말을 비하적 표현을 썼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 남아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전라도라는 말이 비하적 표현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방송에서 전라도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 걱정해 주신 분이 연락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라도라는 말 쓰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당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세대는 그런 거부감도 전혀 없고 애초에 그런 의도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걸 아마 보시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조가 아직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정서 자체가 약간 문제가 그러니까 어디 있다. 가가지고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례 비하적인 표현을 썼던 것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실제 호남 주민이나 아니면 전라도 주민한테는 굉장히 괴리감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는데 왜 저쪽에서는 그 표현을 쓸 때 약간 깨림직해하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고 그게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맛은 뭐냐면요. 이번에 잼버리 사태가 컸어요. 잼버리 사태까지. 예. 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꼈겠지만은 네. 데자뷰가 된 거죠. 어떤 데자뷰? 호남 홀대의 데자뷰가 된 거죠. 아. 기시감이 드는 거죠. 예전에 호남 홀대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할 때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자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게 있어요. 호남의 예를 들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전라도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직도 가보면은 제가 순천 살다 왔잖아요. 네네네. 전라선 철도가 복선 철도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여수 엑스포 하면서 그리고 KTX 개통한다 하면서 복선 철도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라선이라는 철도는 가장 늦게 복선화가 된 곳이에요. KTX도 늦게 뚫렸고. 그렇죠. 네. 지금도 KTX가 순천까지 가는 게 목포까지 가는 것만큼 보다 느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차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잼버리 가가지고 스카우트 복장 입고 다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서 기분 내는 건 다 한 다음 나중에 안 되니까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지사부터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잼버리 예산이라 그러면서 그 새만금에서 다 깎아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야 광은 다 그쪽에서 내고 왜 욕먹을 때는 우리 쪽에 돌리냐? 이게 센데 이게 문제 무슨 뭐냐면요. 굳이 지금까지 투표 성향을 보면요.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보수 쪽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뭐. 예.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를 공격한 게 된 겁니다. 근데 강서구는 이제 강서구 민들이 한 건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충청 향후의 그 호남 향후 이런 개념이 약해가지고 네. 공략에 실패했고 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그 뭐 호남 출신이신 강서구 인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옛날에 약간 내가 상경했을 때 느끼던 그 싸한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도 약간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높으신 분들한테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네. 다른 데는 하나도 효과가 없고 그 네. 충청 향후에 공략하는 게 네. 잃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갖다 잃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30과 출향 호남민들을 잃어버린 것 이거는 네.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가가지고.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면서 어쨌든 네. 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뭐 내일 뭐 총선한다면 뭐 이런 설문조사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냐. 아직 우리 총선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뭐 뜨거운 애당심 우리 내년 총선 압승과 여러 의원님들의 정운에 큰 힘이 될 걸로 확신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했는데 뭐 국민의힘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가장 멍청한 생각인 게요. 그 선거 때 보면은 모름 없음이 선거를 결정합니다. 모름 없음? 네. 모름 혹은 없음. 지지정당 네. 없음과 잘 모르겠다가 거의 결정하거든요. 네네. 지금 모름 없음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7대2 정도 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6대3이나 7대2 정도의 지표로. 네. 모름이 7, 6? 아니요. 그 말고 그 모름 없음을 한 사람 중에서 네. 7 정도가 정권 심판에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7대2 정도다. 6이나 7 정도가 지금 네. 그 결과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예요. 네. 모름 없음은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름 없음이 7대2 정도로 잡힌다는 건요. 네.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오히려 강해졌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름 없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냐면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전에 한 40%까지 갔습니다. 네.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 30% 정도로 빠진 거, 그 10%가 국민의힘 찍었다가 모름 없음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배신감의 극치를 떠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것이다. 배신감의 치를 떠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야말로 가운데 표심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예전에 가가지고 윤석열 찍어라 하고 직장 동료한테 얘기하고 동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가장 지금 치를 떠는 거예요. 예.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닌데 이번 한번 뽑아달라고 한번 했던 건데 네. 내가 동네에 요즘 가면은 사과하라고 해명하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분들이 지금 극강성 분노로 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 이번 재보궐 선거인데 이게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어쨌든 어제는 약간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은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혼선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좀 이번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되게 멋있었던 말이 뭐냐면은 네. 그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네. 네. 일부에서도 나왔는데. 네. 네. 그때 할 때 멋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전광판 좀 봐라. 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광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도? 봐야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 잘 알아요. 대통령은 전광판 안 보신 적이 없어요. 안 보신 적이 없다고요? 대선 때도 보면은 꼬박꼬박 다 챙겨 보셨어요. 네, 그냥 그때 그 전광판 보지 않는다가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네. 이준석이랑 그 대선 때 아웅당하고 있을 때 이준석이 없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시기가 그때였군요. 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보면 진짜 이제 전광판 보고 계시다가 뒤에서는 네.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또
약간 전향적으로 나오시고 이랬던 게 그 대선의 결과예요.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 보이는 선거 전략의 수준이 대선 때 그 소위 캠프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면은 저한테 계속 직을 걸고 싸웠냐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대로 가면 이 꼴 났을 거라니까요. 아, 이미 대선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 무슨 뭐 임명장은 100만 장 찍어가지고 돌린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옛날 옛적 선거 전략 같은 거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야 그 막 정의당 사람한테도 임명장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있어라고 자기 최면하는 건데 현재 단언코 얘기해드릴게요. 100만 장 임명장 왜 돌리냐면요. 그 상장 껍데기가 1,000 얼마예요. 2,000 얼마예요. 상장 껍데기 업체가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100만 명한테 2,000원짜리 상장 껍데기 돌려보십시오.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대선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략적인 문제. 근데 어쨌든 뭐 오늘 뭐 긴급 회의를 하고 이래서 뭐 패배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 최고위 해가지고 10분 만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10분 만에 끝났네요. 네, 최고위가 10분 만에 끝내고 내일 뭔가 발표하겠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요. 최고위 한답시고 다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야 근데 우리가 단독으로 지금 결정할 수가 없는데 뭘? 뭔가 지령 내려온 게 없는데 야 그러면은 내일 모이자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조차도 분석할 독자성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체질 개선 어쨌든 해야 내년 총선에 또 이제 어쨌든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제가 그냥 허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 머릿속에는 저는 항상 그런 걸 고민했어요. 선거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흘려주고 했었어요.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도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고 하려면은 마곡에 사는 젊은 세대를 공략해라.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회사 집이다. 그런데 집에까지 오는데 9호선과 공항철도가 그들 삶의 퀄리티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럼 그런 쪽부터 공략해라. 했는데 안 듣잖아요. 못 들은 채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가볍게 지금 이런 방안에 대해서 흘리고 싶지 않아요. 한번 흘려주시죠. 아니요, 이 사람들은 수행할 능력도 없고 수행할 의지도 없고 거꾸로 제가 말했기 때문에 더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 더 큰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예전에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제 선거에서 지면은 뭐 비대위가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제 요즘 시절에 평론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게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가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가 다르거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비대위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다. 그건 딱히 하라고 제가 요구도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게 뭐 안 할 게 뻔하고 왜 하지 않게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용사는 결국에는 권력 욕구가 강하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권하고서 1년 반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를 교체해가지고 선거를 이긴다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인물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자신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위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했던 여당 비대위면은 김종인 비대위일 텐데, 아니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단히 큰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비대위원장 안 치는 순간 저 사람 성격상 나를 까면서 총선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단했던 게 나를 밟고 지나가도 좋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그걸 판단하신 거죠. 젊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판단한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권 재창출 실패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못했습니다.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면 내가 편할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내심 속으로는 내가 시켰던 검찰총장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티가 났거든요. 예. 대통령 쪽에서 안 도와주는 게 티가 났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구체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랑 송영길 대표랑 재난지원금에 관해가지고 이제 선거 앞두고 네. 합의를 했어요. 100% 네.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당에는 보면 이제 뭐 윤희숙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한다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 가서 얘기했죠. 아니 민주당이 100% 주자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돈 아끼자고 하면은 당신들 나도 내가 재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당신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선거 이기고 싶냐 지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송영길 대표를 까고 나섰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송영길 대표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여당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비대위를 세운다고 하는 것, 김기현 체제가 아닌 다른 비대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치고 가는 거를 용인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럼 그 용기가 당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당은 용기의 주체가 아니고요. 예. 그분. 예, 그분이 용기가 있느냐인데 네. 그분은 그 용기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당 장악에 있어가지고 가장 쉬운 거는 흠결 있는 대표를 들고 가는 거죠. 흠결 있는 대표를 들고 간다. 흠결이라면은 선거에서 패배한 당 대표를 네. 들고 가가지고 네. 당신 잘리기 싫으면 내 말 들어라. 아. 그게 당 장악엔 베스트죠. 그런 식의 약간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한번 어떻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한번 좀 간단히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의 이번 선거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방선거 때 상대방을 만났을 때 네. 선거 잘 못한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 잘 못한다. 네. 이번에 막 단식도 하고 하면서 그건 선거 전략에 이제 그거는 본인의 어쨌든 생존 전략 비슷한 건데 네.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서 그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빠질 때는 아는구나. 아, 빠질 때라는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낮춰야 될 때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평지풍을 겪으면서 그거 하나는 장착한 것 같다. 뭐냐면은 지난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 구치소 문 나올 때 네. 그 자리에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전 국민이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욕, 윤석열 대통령 욕 안 하고 지나간 게 대단한 거다. 얼마나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냐 이미 이 판은 나와 검찰과의 아니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민생 얘기했거든요. 네. 저거 의외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짓고는 못 사는 성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걸 하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도 보면은 저 사람 예전에 선거 때 대선 때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하면 자기 발차기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참고 가만히 있다 막판에 한 번만 쓱 갔다 왔네? 저거는 다르다 약간. 아, 나름대로 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저거 굉장히 모욕적인 원래 주변의 조언이거든요. 아, 나서지 말라는 취지의 약간. 뭐 나서지 말라는 표현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나서고 싶은데 예, 내가 대표로서 멋있게 선거를 지휘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판단은 굉장히 내 스스로 모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도 보면 홍준표 대표가 2018년에 자유한국당 그 대표하실 때 지방선거 때 보면은 그때 뭐 막말 파문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지원 유세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예, 굉장히 당시에. 모욕적인 얘기는 대표한테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번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내했다는 거는 네. 약간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이랑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총선까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뭐 민주당은 뭐 어쨌든 당연히 승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총선까지의 약간 양당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은 공세적으로 나올 거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정권 심판론 더 강조하고.
2016년 선거에서 가장 충격이 뭐였냐면요. 네. 부산이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도 어떤 느낌이냐면 민주당이 그 당시까지는 낙동강 벨트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강서구, 북구, 그다음에 사하구 이런 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혜영 의원이 연제구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장관을 지냈던 김희정 의원을 상대로. 네. 그래가지고 연제구에서 김혜영 의원이 되면서 동부산이 뚫린 거예요. 연제부터는 동부산으로 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충격은 2배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발표된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엑셀 시트만 돌려봐도 나옵니다. 지금 내일 선거라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계선이다. 네. 아,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강서가 17.15% 차이 정도 되면은 네. 서초, 을도 민주당이 이긴다. 아, 서초, 을도 이긴다. 네. 아, 이번 결과를 놓고 지금 보면 현역 의원과 지금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붙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민주당이. 아... 우리 당의 지금 의원이 박성중 의원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성동에 있던 홍익표 의원이 강남으로 옮겨서 험지 출마하겠다고 한 다음에 서초에 을에 자리 잡았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도전한다는 건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 정국이나 아니면은 여러 상황에서 서초구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홍익표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 네. 매일 여러분이 TV에서 얼굴 보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게 서초 구민들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서초 을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지금 거기에 우리 있는 의원이 박성중 의원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박경미 의원이랑 붙었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뭐지 월광 소나타 피아노 치시던 그 청와대 비서관 출신 거기랑 붙어 지셨거든요. 아 이겼는데 7%가 네, 그랬어요. 네. 그때 7% 차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더 센 홍익표 의원이 가서 붙는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송파 가불병은 다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 송파도. 네. 강남이 가불병이다가 이번에 갑을로 바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강남 2개 플러스 서초 갑 하나 정도 빼놓고는 서울에서 내일 선거만 이길 데가 없습니다. 아, 서울 폭망할 위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제가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딱 가보면 분위기가 뜨거든요. 그런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망할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사이비 평론가 이준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이비 최고위원인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지금 전부 다 지금 최고위원이 지도부 역할은 안 하고 아니 김병민 장해찬이 지금 보수 패널 지분의 거의 절반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도 틀리고 예측도 틀린 사람들이 지금 가서 온동네 평론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지층한테는 서울은 해볼만 하고 경기도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지층이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서울도 어렵고 강남도 어렵다요 지금. 그런데 애초에 이런 굉장히 간신배 같은 평론을 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민주당 프락친이 뭐 욕하고 이게 전형적인 망해간 집구석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선거 이제 마무리되고 예. 개표 마무리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다. 이 사리사욕은 사리사욕을 드러낸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신 걸까요? 자, 지난번에 이준석 쫓아내기가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야지 비대위를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알아서 물러나지 않는 한 네. 대표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준석 쫓아내려고 그 조항 만든 것 때문에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비대위 체제 가는 게. 네. 자, 지금 조수진 의원은 본인이 형사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설화도 있었고, 밥 두 공기 먹기 이런 것 때문에 있고, 본인이 믿을 거라고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 하나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공천 배제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이 사퇴하겠습니까? 안 하죠. 장해찬, 김병민 지금까지 5만 가지 얘기하고 다녔는데 동네에서 조롱받으면서 그냥 준비할 거 아니면은 최고위원 자리라도 들고 있어야죠. 이 사람들 사퇴하겠습니까? 안 하죠. 김기현 대표 사퇴하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원래 여론조사에서 4% 5% 나오던 분이 온갖 후보 앞에 거 다 제끼고 나가지고 이제 대표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러나면 선거 진
인기 없는 당대표 이렇게 정치 커리어가 끝나게 되는 건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당 생각이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 없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퇴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약간 침묵의 카르텔 같이 될 거예요. 거기가. 각자의 이유로 사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변화는 있을 수 없고요. 보세요. 비대위를 가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용산에서 슬슬 이상한 메시지 흘리면서 저 사람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한 개. 두 개는 최고위원들 중에 명예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 사퇴하면서.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아까 제가 열거한 분들 한 명도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건 뭐 이제 어떤 흐름이 되어서 당에서 이제 전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도와주러 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공개 전에 성찰과 반성과 이런 게 우선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용기예요. 용기. 내려놓는 용기. 아니, 내려놓는 용기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밟힐 용기. 밟힐 용기.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그 용기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구도 안 할 겁니다. 비대위 가라고. 그래도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당이 갑자기 이렇게 핀치에 몰려서. 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선거 지휘를 할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체제를 쓰자라 그랬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공천은 또 자기가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끝나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십니다. 그때 김종인 위원장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제안이 온다 한들 다 싸질러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거 올 것이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공천이 그러니까 이미 판세가 만들어진 뒤에 공천이고 뭐고 가가지고 완전히 나락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나올 거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실질적인 권력이나 실질적인 이권은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내일쯤 이제 흘러나온 얘기로는 뭐 총선 기획단을 세우느니 무슨 그다음에 선대위나 공심위를 빨리 준비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시면 바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알박기 하겠다는 겁니다. 알박기. 기존 정치자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지금 공천을 누구 줄까를 빨리 결정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집에서 공천 생각밖에 머리 없는 겁니다 지금. 더 집이 불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 나가라고 하기 전에 공천부터 빨리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을 빨리 띄워가지고 당내에서 불만을 얘기 못하게 입 막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가 얕고, 너무 수가 얕고 사람들이 투명 인간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다 보여요. 거의 진짜 해킹하는 수준으로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전략이랍시고 아마 내일쯤 들고 나올 겁니다.